교수님, 그러면 이제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주주 양도세 조건이 기존에 이제 50억이었는데 다시 10억 원으로 지금 회귀를 하겠다, 그런 뉴스가 좀 흘러나왔어요. 네. 시장에는 정작 월요일에는 반응이 없었고, 뭐 주가가 빠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화요일 날 뭐 이 뉴스가 다시 좀 불거지면서 이것 때문에 빠졌다, 뭐 주가가 하락하니까 가져다 붙인 듯한 느낌이 좀 강한데, 요게 좀 증시 영향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요즘은 호재도 많기 때문에 네. 희석돼서 뭐 그 주가에 큰 영향이 없어 네. 보이긴 합니다만 네. 분명히 이건 악재죠. 무조건 악재죠.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국회의원 여러분들하고 입법도 만들어보는 네. 기초 연구도 해봤고요. 네. 뭐 간간히 국회에서 포럼하면 대표 발제자로 가기도 네. 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의원 분들도 로컬 마인드에서 좀 국제적인 마인드로 입법할 때 네. 약간 비교 수준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우리 대주주들이 지금 어떤 맥락에서 경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하세요. 대주주들은요, 물론 어느 정도 규모의 대주주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다르죠. 물론 있겠지만 다르죠. 네. 그래도 우리나라의 상장사 대주주라고 하면 네. 양쪽 날개에 누굴 끼고 있느냐, 변호사, 회계사 다 끼고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정도 양도세에 대해서는 이미 절세의 방법, 탈세 직전의 방법들은 이미 너무나도 많이 빠삭하게. 가동을 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해외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세금을 절약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뭐 다 얘기해 드리면 또 괜히 이상한데 이거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이익을 실현하는 시기를 조정합니다. 올해 이익을 얹으면 내가 가산세 내야 돼. 내년으로 이익 2월 시켜. 이런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 이익을 계상하는 시점을 바꾸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부여하는 주체를 바꾸는 겁니다. 내 개인 소득세로 부과를 할 것인지, 법인세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의 세금으로 때릴 것인지, 이렇게 해서 절세를 줄이는 방법이 네. 있고요. 하여튼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대표하는 회사의 사주들은 해외에 있는 자기 자회사, 네. 이 회사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 아주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닌데 네, 아주 아니지만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네. 한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트남에는 그 반도체를 기반으로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반도체를 베트남의 휴대폰 만드는 회사에 얼마의 단가에 넘기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한국의 반도체 만드는 회사의 이익이 더 많이 쌓일 수도 있고, 그렇죠. 반대로 그렇죠. 베트남 네. 회사에 많이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베트남 회사에 많이 쌓아놓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배당할 때 중과세 매기고, 그 다음에 뭐 상속 증여에서도 그렇죠. 여러 세금이 있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 시총의 상당히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대주주들의 해외 자회사의 잔고만 계속 늘어왔던 게 늘어나죠.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바로 개인 계좌로 꽂으면, 우리나라 국세청도 바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베트남의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하기 위한 광고 회사도 있고 전략 컨설팅하는 것도 거기서 누군가에 부탁해야 되고 뭔가 할 텐데, 그 수많은 용역을 발주하는 별도의 회사를 또 만들어서 거기는 그 대주주가 아니면 또 조세피난처 어디에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돈을 다 은닉하거나, 네. 뭐 별의별 방법이 많아요. 제가 다 말씀을 못 네. 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감 오실 겁니다. 네. 양도세 조건 10억 아마 뒤에서 콧방귀 낄 겁니다. 그럼요. 네. 50억도 내가 사실 웃고 있었는데 맞아요. 10억이라고? 네. 그러면 이 50억에서 10억을 낮춘 이유는 당연히 유권자들 중에서 무슨 50억이나 이걸 네. 유예를 해주는 거냐, 이 소리 하신 분도 계실 네. 거예요. 서민 입장에서 큰 그렇죠. 돈이니까요. 큰 돈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분들의 입장에서 과세가 이게 적합한 당근이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냥 배당 소득세 내고 그래도 내가 이득이다 하게끔 글로벌하게 다른 방법과 비교해서도 페이버가 있을 정도가 맞아요. 돼야 배당을 때리는 거지. 그냥 50억도 약하는가 100억으로 올리나 그런 단순 계산으로는 절대 효과 없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부자 감세를 이제 되돌림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증시 영향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원칙을 일단 말씀드리면요. 네.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우리들가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앞서 제가 잠깐 그런 비유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 있는 수준의 자산가들은 양쪽에 회계사, 변호사를 다 끼고 그렇죠. 있다. 네. 자,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고도의 전문가들에게 컨설팅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은 세금이 조금 더 뭐랄까요, 파격적인 형태로 세금을 좀 부자들에겐 올린다 하더라도 네. 그분들은 또 그 과정에서도 또 빠져나가는 길을 찾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그게 높은 세율이 아니에요. 대안들을 스스로 네. 마련하십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부자에게 조금 더 과감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저도 지금 완벽하게 판단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중과세를 더 때리면 때릴수록 이제는 어떤 현상이 목격되냐 하면요. 제가 이제 컨설팅 회사에 다녔을 때도 그렇고 KDI 있을 네.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런 통계를 볼 때마다 가슴이 좀 먹먹해요. 뭐 우리나라 재벌들의 국적을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우리 재벌들은 한 15% 가까이가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차하면 해외로 갈 수도 있어요. 한국인이 아닌 형태로 살아가실 수도 있는 네. 분들이 많아요. 특히 15% 생각보다 적은데요가 아니라 선대 회장과 2세대는 당연히 100% 한국인인데 네. 3세가 아니라 4세까지 내려가면 이거는 30-40%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몇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 중에서는 조기에 유학을 가서 대학 졸업하고 MBA까지 미국에서 그렇죠. 있다가 오다 네. 보니까 한국어가 불편하고 그냥 영어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그분의 주력 계열사들에 대해서 우리 저기 전무님 뭐 아니면 부사장님, 네. 이 계열사는 한국에서는 규제가 좀 셉니다. 앞으로 사업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다 컨설팅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인상을 쓱 찌그리면서 이런 소리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굳이 여기서 왜 해야 되죠? 그렇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내가 가지고 나가서 하면 그렇죠. 되지. 내가 미국의 MBA에서 만났던 내 친구들 대부분 화교인데 걔네들 코스모폴리탄이야. 무국적 비즈니스맨들이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네. 유럽의 부호도 저 국적이 두세 개인 사람 천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중과세를 때려서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이 사람들은 대응력이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 중과세가 맞지만, 그랬다간 또 다 나갈 것 같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어떤 확신을 아직은 못 가졌어요. 결국 세금이라는 게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하나는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획득한다. 두 번째는 그 사회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기폭제가 된다. 네. 너무 기울어졌으면 부자한테 조금 세금 뜯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네. 지원할 때 지원해 주는 네. 게 또 그런 네. 생태계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워낙 국적이라는 게 선택의 대상이 됐지, 부모님이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나도 이 나라 국민이야가 아닌 트렌드가 돼버리다 그렇죠. 보니 그렇죠. 네. 세금에 대해서 점점 올리는 걸 많은 국가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5,000포인트, 4,000포인트까지는 뭐 이머징 평균 PBR 1.3배 정도 하면 4,000포인트까지는 가능해 보이긴 예. 하는데, 사실 이것도 외국인의 엄청난 힘이 필요하겠죠. 예. 5,000포인트 실현 가능할까요? 가능해야죠. 우리나라를 위해서요. 그리고 네. 저와 팀장님을 위해서요. 네. 그 숫자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는 않고요. 가장 큰 이제 악재는 이제 곧 다가올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맞습니다. 최종 그 어떤 내용이 가장 이 5천 가는데 이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회담 결과도 저는 그렇게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천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후속 대책을 만들어서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단기간은 아니지만 임기 안에는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추가적인 조치들이 들어가면 저는 가능해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 잠깐 나눴던 우리 퇴직연금이나 기타 유동자금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퇴직연금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20-3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공제회 자금들이 많아요. 많죠.
과학기술공제, 경찰공제, 네. 군인공제, 사학연금공제 그렇죠. 등등이 있는데 몇 개 공제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거의 쓰지 않고 몇 조 원 이상의 돈들을 계속 모아놓기만 한 그렇죠. 공제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제의 자금들이 일부 주식시장에 또 마중물이 돼줬으면 네. 좋겠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제가 참 그룹 총수실에 비서실에 일하고 있는 제 지인들을 네.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좀 마음이 좀 짠한데요. 네. 회장님들 중에서는 간간히 이렇게 역정내시는 분도 네. 있대요. 이렇게 단기간에 주주 친화 정책으로 몰아붙이면 우리 보러 어떡하라는 거냐. 그렇죠. 우리도 시간을 줘야 될 거 그렇죠.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럼 마음대로 하라고 해. 내가 그대로 하나 봐라 하면서 이게 볼멘소리 하신 거예요. 그냥 네. 역정내신 네. 거죠. 나이 드신 분이. 그런데 그 말씀을 진심으로 하신 분도 개중에 계실 것 거란 같아요. 말이에요.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진짜 주주 친화적인 정책 안 하고 배당도 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 같은 거 계속해서 서민들 울리고 네. 하는 일을 하셨을 때 그분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법에서 이번에 선언적으로 딱 넣었던 그 조항을 어겼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페널티를 받는 데는 아직 법안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무섭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소송으로 그래 해보라 그래. 나도 소송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야. 이렇게 회장님들이 버티면서 소액 주주들과 장기 소송전으로 끌고 가게 하는 네. 게 아니라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도 받을 수 있겠구나. 미국처럼 미국은 주가 조작 잘못하면 그렇죠. 뭐 600년형 이렇게 네, 그렇죠. 받잖아요. 네. 이런 우려를 만들어 드려야 이제는 그만하고 야 속도감 좀 내봐. 빨리빨리 주주 친화 정책이 어떻게 하는지 하고 나도 좀 이 손해는 안 보게끔 배려 좀 해봐. 이렇게 빨리 시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페널티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와야 된다. 네. 상반기 주도주가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달릴 수 있을까? 아니면 분위기 전환될까? 또는 새롭게 주도주로 보고 있으신 섹터들이 있으신지 조금 약간 개별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네, 저는 조선주하고 방사는 아직까지 그 테마가 계속 이어갈 수 네. 있는 호재가 많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주하고 방사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죠. 부담감은 네. 있어서 저도 상승 여력이 상반기만큼 높은 네. 상승 여력은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바로 기대를 꺾을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네. 오히려 저도요 상반기 때 대표적으로 저도 다른 방송에서 직접 추천도 드렸고 저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HD 현대 마린 엔진인데 마린 엔진. 예, 그쵸, 3만 원대 그쵸. 사서 지금 4만 원대 일부 팔았고요. 네. 예, 절반 매도했고 네. 지금 5만 원까지 왔어요. 네, 5만 원, 6천 원 정도. 예, 네. 제가 왜 4만 원대 팔았었지 걱정도 괜히 네. 후회도 되지만 이렇게 조금씩 분할 매도하면서 더 상승 여력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더 달려갈 것 같고요. 저는 하반기에는 다시 반도체 분야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줄 네, 법한 맞습니다. 이슈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 AI가 중심이 됐던 웹이나 앱상의 AI 시대가 아니라 피지컬 AI라고 하는 로봇에 들어가는 네. 또는 무인 택시에 들어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또 폭발하기 네, 그쵸, 직전입니다. 그쵸. 네. 따라서 반도체라는 새로운 또 시장, 반도체에서 새로운 시장이 또 열려가는 맞습니다. 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시장을 조금 조망해 보시면 네. 어떤 호재가 또 담겨져 있는지 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단어를 이제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쪽, 설계하는 쪽 이쪽으로 보이는데 아마 관심 갖고 공부해 보시면 뭐 머니톡에서 많은 출연자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쪽도 잘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결국은 사실 아까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네.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면 사실 지금 있는 주식들이 안 오른다는 그렇죠. 보장이 사실 없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여전히 뭐 8월달 위기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걱정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이 있지만 일단 지금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저도 하반기는 여전히 기대해 볼 만이 많다. 그리고 결국 지수 4,000 가려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가 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저도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